자, 여러분 오늘 그 판례 나눠드린 거 있죠? 그 판례 기본 사안을 한번 실무에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사실 예비순환 이후에 맥락이 좀 끊겨 있는데 그거를 리바이벌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당해사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신고를 하면 자, 노조 신고를 해요. 그러면 법상으로 보호받는 노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법 외 노조라고 다시 통보를 하면 자, 법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노조의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판례니까 결론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 신고를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수리를 통해서 자, 수리라는 걸 통해서 지금 법상 노조라는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아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리를 통해서 노조의 효과를 만약에 100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는 0에서 100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법의 노조 통보를 통해서 자, 100이었다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조가 돼버렸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0, 즉 마이너스 100이라는 법률 효과가 여기서 또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처분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원래 100이었다가 줬다가 뺏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줬다가 뺏는 거를 직권 취소다. 이렇게도 배웠었어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그냥 상식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처분이라는 것은 뭔가 처분을 통해서 법률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모든 내용, 그게 처분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법의 노조 사건의 소송법과 관련된 모든 쟁점이에요. 그럼 첫 시간에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느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당사자 측면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처음에 노조가 당사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조 신고를 수리했었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당사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당의 법의 노조 통보와 관련해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뭔가 받았다가 뺏긴 애가 시비를 걸겠죠. 그래서 얘가 원고가 될 거고 시비를 당하는 사람은 줬다가 뺏은 애가 걔한테 시비를 걸겠죠. 그래서 얘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고는 어떻게 하냐면 원고는 소장을 써서 소를 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장에서 원고는 얘가 갑이라고 하고 얘를 을이라고 했을 때 원고가 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고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 주된 내용, 네가 소를 제기하는 취지가 뭐야? 이게 청구 취지라는 내용인데 자, 피고가 자, 2022년 8월 5일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또는 행한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해 주세요. 이거죠.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한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 이제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해요. 자,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장을 돈을 내야 돼요. 법원에다가 인지를 붙여가지고 이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이제 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원이 받게 되니까 소를 받게 되는 법원을 뭐라 그래요? 수소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을 숫자 해서 수소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누구한테 제기된 거예요? 이제 얘한테 제기가 된 거죠. 얘가 피고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이 소장을 야, 너한테 시비가 걸렸어 라고 알려줘야 돼요. 피고한테. 그래서 소장 부본을 피고한테 송달해 줘요. 그럼 이제 피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한테 시비를 걸었네 라고 해갖고 얘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도 자, 답변서를 써요. 그래서 본안 전에 항변을 하겠죠. 자, 근데 이 전에 이제 이 부분을 잠깐만요. 지우고 이렇게 청구 취지를 쓴 다음에 자, 제가 청구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면서 이유도 적시를 해요. 첫 번째. 자, 이 사건 소 제기의 적법성.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소송 요건으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서 적법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적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례에서 푸는 것처럼 똑같이 써요.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원고 적격.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 적격. 뭐 이렇게 쓰진 않죠. 문제되지 않는 내용은 쓰질 않아요. 그 다음에 대상 적격. 뭐 제소 기간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사건은 첫 번째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위반의 점. 그 다음에 자, 절차 위반의 점 따라서 위법합니다. 이렇게 써요. 이게 소장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장. 여러분한테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소장 뭐 이렇게 해갖고 한 6장 정도 쓰겠죠? 그래서 한 장당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갖고 변호사는 수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더 길게 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소기간 뭐 이런 것도 다 쓰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은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돈을 주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소장 부본이 이제 고용노동부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아까 쓰려고 했던 답변서를 써요. 그러면 똑같이 얘가 주장했던 이 사건 소제기의 부적법성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뭐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똑같이 1, 2, 3, 4.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사건 내용의 적법성. 그래서 뭐 이거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여기까지는 뭐냐면 판사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접수가 되면 이제 판사가 당사자를 부르겠죠. 그러면 판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원고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피고가 여기 있고
배석 판사들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같이 싸우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판결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주문. 자, 이 사건 똑같아요. 자, 원고가 언제였죠? 2022년 8월 5일. 자, 피고에 대하여 행한 자,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한다. 네가 졌으니까 돈도 네가 내. 그래서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주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주문에 이르게 된 이유를 써줘요. 이유. 그러면 첫 번째,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 자,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의 점. 오케이.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자, 절차 위반의 점. 오케이. 위반했다. 그렇죠? 따라서 위법하다. 이게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끼리의 모든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겼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해 법의 노조 통보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법상으로 보호받는 노조의 지위를 향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이런 내용은 배우질 않죠. 자, 소장으로 진행이 돼서 그 다음에 피고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서 쓰고 판사가 당사자 불러가지고 이렇게 판결문 쓰는 이런 실무의 과정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평면적으로 이제 모든 내용들을 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 마인드맵을 펼쳐보시면요. 마인드맵 1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마인드맵 1에서 보세요. 지금 원고가 제기하는 이 사건 소재기의 적법성과 관련된 이 부분 있죠? 이게 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소재기가 적법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피고가 이 사건 소재기는 부적법해요 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우리가 행정쟁송법에서 가장 주된 포션을 차지하는 소재기의 적법성과 관련된 요건을 배우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판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건 소재기의 적법성이 충족되니까 본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판시 내용을 써줘요. 이유에다가 그 부분도 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우리가 행정쟁송법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고가 자, 이게 충족이 됐으니까 이제 링 위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얘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판사님한테 이렇게 주장합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맵에 있는 전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니에요. 제가 했던 내용은 비록 소재기가 만약에 적법하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법에 위반되질 않았어요 라고 했던 이 부분이 마찬가지고 전과 관련된 부분. 그렇죠? 그런 다음에 판사가 아니야. 내가 볼 땐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취소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취소한다라고 했던 부분 속에서 소재기의 적법성도 충족이 됐고 여기에 있는 내용도 이런 내용 때문에 위법한 거라고 했던 내용이 이제 전의 결과로서 여러분이 배워가는 내용이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단원의 경계에 이제 국한돼서 배우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상호 간의 융합과 연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1순환 때 어떻게 해나갈 거냐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마인드맵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쟁점은 각각의 시나리오에서의 체계적 지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배우다 보면
나중에 단원이 다 끝난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행정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면서 배워나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특강 때도 여러 번 기승전결, 마인드맵 이렇게 해서 특강을 진행했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이 전부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판결문 한번 볼까요? 자, 이 판결문은 결국에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판사가 결론을 낸 거죠. 그 결론을 갖고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를 보니까 판사가 뭐라고 썼냐면 참조 조문이라고 썼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헌법 처음에 있죠?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헌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거기 시행령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조문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기다가 또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러면 당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모아놨죠? 근데 여러분은 답안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답안에서 개별적으로 적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판사는 개별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이렇게 참조조문을 한꺼번에 써버려요. 여러분도 한꺼번에 쓰면 더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 쓰도록 하는 것은 판사만 이렇게 할 수 있지 변호인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문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게 왜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문은 여러분의 문제에서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참조 법령이라는 형태로 여러분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참조 법령을 여러분이 쓴 내용 속에 정확한 위치에 꽂아 넣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으로 넘어가면 원고는 지금 누구예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갑이 바로 조합이 되는 거죠. 피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고는 행정소송법 12조 전단에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면 판사 앞에 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정되면 판사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가 올바르게 지정이 안 돼도 소는 판사 앞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청 행정소송법 13조에서 배웠어요. 예비수능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소송 대리인은 이제 변호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원고 피고 부분이고요. 주문을 한번 볼까요? 주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왜 파기하냐면 얘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파기하는 거예요. 취소한다 이렇게 하지 직접 하질 않아요. 격떨어지게 밑에 있는 애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만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원심이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심이었으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서 피고가 한 그 행위를 취소한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기 이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두 번째 목차에 이 사건 법의 노조 통보의 적법 여부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언더라인을 치고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얘가 여기서 주장했던 내용이죠? 대상 적격으로. 그렇죠? 자, 소장을 쓰면서 내가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지 행정소송법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요망되는데 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라고 소장에다가 적시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니에요. 이거는 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결론에 판사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유에서 이 사건 소재기의 적법성 중에 대상 요건은 충족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자, 나에 보니까 법률 유보 원칙, 헌법상의 법률 유보 원칙과 행정입법의 관계라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대상인데 그 대상에 대해서 니네들이 위법하게 한 거야. 왜 위법한지 내가 이제 처음부터 찬찬히 얘기해 줄게.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상의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의 법의 노조 통보는 위법해서 취소되어야 돼.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결론은 결국에는 잘못했으니까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인드맵을 한번 펼쳐볼까요? 마인드맵 1. 자, 그러면 기와 관련된 파트에서 자, 원고 적격과 관련된 동그라미 1번을 볼게요. 여기서 지금 노조 원고는 얘는 어때요? 처분의 직접 당사자예요. 그렇죠? 얘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넌 이제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조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얘한테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뭔가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던져받은 직접 당사자는 12조 전단의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고 적격을 공부했을 때 법률상 이익이니 뭐니 막 이렇게 복잡하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처분의 제3자라도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의 제3자에게도 법률상의 효과가 미친다는 제3자 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3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법률상 이익이야. 즉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판사한테 시비를 걸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당의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당의 노조가 아니라 만약에 경쟁 노조가 있어요. 그렇죠? 경쟁 노조가 법의 노조 통보와 관련돼서 그렇죠? 친한 노조가 있다 그래서 얘가 법의 노조가 되면 저랑 좀 친해야 되는데 저는 외로울 것 같아요 라고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감정상의 이익이지 법률상의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원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직접 당사자라면 원고 적격을 써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소장에서도 변호사는 원고 적격이라는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피고 적격인데 원래는 법의 노조가 되느니 아니면 법상으로 보호받는 노조가 되느니 이 부분은 행정 주체, 즉 국가가 결정할 일이죠. 그런데 국가는 존재가 없어요. 관념이죠.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분청이라는 구체적인 기관을 통해서만 액션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소송 수행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는 처분서에 직인이 찍혀있는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행정소송법 13조에서 규율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고를 올바르게 지정하지 못하면 친절하게 피고 경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수정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즉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했던 그 피고의 기재 부분은 적법하게 되는 거죠. 자, 대상 적격과 관련해서 볼까요? 자, 우리가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법전에서. 법전 없으면 핸드폰에서 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도 돼요. 2조 1항 1호를 보면 자, 처분청의 구체적 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는 요건들이 적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행정청이 하는 모든 짓거리 그거를 있어 보이게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작용. 근데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판사한테 시비를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있는 처분이라는 개념적 징표가 충족되는 짓거리에 대해서만 법원에 시비를 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대상 적격 처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거기에 충족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 마인드맵 첫 번째에 보면 행정청이죠?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고. 두 번째, 구체적.
그러면 뭐예요? 구체적 집행행위라는 것은 당의 자, 노조 지원, 노조에 관한 법령이 있었죠. 아까 참조 법령에서 그 법령을 집행해가지고 당의 예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했던 거기 때문에 구체적. 야, 네가 언제 어디서 노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의 시행령을 적용해서 네가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하는 거야 라고 해서 구체적 집행행위를 했어요. 두 번째도 통과됐죠? 자, 세 번째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은 뭐예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공권력 행사할 수 없잖아요. 공권력이라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법의 노조 통보를 했다라는 것은 너 법으로 보호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넌 이제 법으로부터 보호 아웃이야? 라고 해서 심판처럼 얘기한 거예요.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 요건도 충족됐어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돼야 되겠죠? 그러면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됐다는 점은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100으로 줬다가 다시 뺏기게 된 거니까 마이너스 100이라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됐죠. 그러니까 1, 2, 3, 4가 다 충족됐기 때문에 얘는 처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분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소장에서 얘가 이 사건 소재기의 적법성과 관련된 대상 적격 요 주장이 맞게 되는 거고, 행정청이 했던 이 사건 소재기는 적법하지 않다라는 대상 적격에 대한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판사도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사건 소재기는 적법해. 그래서 위법한 까지 들여다보니까 이래서 위법해. 이렇게 얘기를 전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의 이익은 내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뭔가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익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이유를 좀 법적으로는 있어 보이게 이익이라 그래요. 그럼 얘가 이 소를 제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예요? 다시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노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조가 되면은 어떤 이익이 있어요? 사무실도 주고 컴퓨터도 주고 직원도 주고 운영비도 줘요. 근데 만약에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노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줬던 거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내가 받았던 거를 뺏기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되지 않아요. 제소기간은 어때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당의 처분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은 뭐 토지 관할이니까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겠죠. 왜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부처의 장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재법원 소재지에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임의적이고 예외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진 않죠. 그래서 기와 관련된 모든 요건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했던 부분은 그러면 어떤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대상 적격과 관련된 당의 판례의 법리를 정리한 거죠. 즉, 자, 노조라는 것을 신고하고 수리하면은 100, 즉 사무실 제공되고 뭐 컴퓨터 인터넷 비용도 제공해주고 직원도 준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법의 노조 통보를 해버리면은 줬던 걸 다 뺏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의 노조 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너는 처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비교해보는 다른 사안을 한번 볼게요. 자, 정년 퇴직이 됐어요. 사유,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퇴직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퇴직을 통보해요. 그러면 월급을 만약에 600만 원 받다가 퇴직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못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권리 의무의 변동은 통보에 의해서 형성됐어요? 아니면 당의 사유에 의해서 형성됐어요? 시간적인 순서상 이거에 의해서 영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은 영원이라고 완성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단순하게 확인해 준 거잖아요. 결론은 메이드 됐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인폼에 불과한 거죠. 권리 의무의 변동이 확정되고 알려주는 것, 이거를 사실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법원은 이 표현을 관념의 통지라고 표현을 하죠. 즉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관념이 메이드가 된 거예요. 근데 말을 좀 어렵게 썼죠. 그냥 팩폭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겠죠. 뭐예요? 팩트는 확정됐고 다시 한번 야 너 잘린 거야 엄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팩폭이. 팩폭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사실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자, 노조 통보라는 결과를 통해서 얘가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시간적 순서가 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미 된 상태에서 다시 알려주는 거니까 얘는 처분, 쟤는 처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는 퇴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취소 소송으로는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처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공무원 지위 확인이라는 것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법리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당사자 소송에서 배우면 여러분이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이건 처분이다. 이게 이 판결문에서 소송 요건과 관련된 기파트에서 8화를 차지하는 부분, 이게 전부죠. 대상 적격,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과 관련해서는 소송 기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를 만약에 잘못 제기했을 때, 예를 들면 처음에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했어요. 저거랑 똑같은 사안인 줄 알고, 그러면 뭘로 바꿔야겠어요? 취소 소송으로 또 바꿔야겠죠? 자, 이런 소송 기술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요 법의 노조 통보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동안 받고 있었던 월급과 차량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는 거죠. 그게 집행정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똑똑한 의뢰인과 똑똑한 변호인이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송병합은 이제 관련 청구를 이송병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터무니없는 위법행위로 만약에 법의 노조 통보를 해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건 누구한테 제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피고한테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소송의 분쟁의 이례적 해결과 그 다음에 당사자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묶어가지고 요 수소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관련 청구 이송병합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행정청에서 쓰는 기술인데 처음에는 네가 예를 들면 너 인스타 팔로워들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실제로 회사 다니는 것으로 해가지고 노조원으로 불법 기재했잖아. 이 사유로 한 거예요. 그랬다가 그게 아니고 판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랬더니 행정청에서 그게 아니라 얘네가 노조 활동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으로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법의 노조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느냐의 부분이 바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의 기술이에요. 이건 누가 쓰는 기술이에요? 행정청이 쓰는 기술이죠. 그러면 그때는 원고는 어떻게 돼요? 뒤통수 맞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나한테 처음에 법의 노조 통보라고 이유를 제시할 때는 내가 뭐 인스타 팔로우 해가지고 그랬다며. 근데 지금 와갖고는 왜 그렇게 얘기하니? 라는 부분에 문제가 되죠. 그게 절차적 권리잖아요. 근데 처분청 입장에서는 어때요? 처분을 했던 내용의 적법성을 유지해서 당의 라운드에서 빨리 끝내야 행정의 경제성과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조율을 찾기 위해서 우리 법원은 어떤 개념을 탄생시켰어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허용해 줄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연애를 하고 있으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싸울 때 제일 짜증나는 내용이 뭐예요? 처음에 싸웠던 쟁점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맨날 게임한다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너 왜 공부 안 해로 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항변해야 돼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쟁점으로 싸워야지. 이거는 나의 절차적 기본권이 뭐 이렇게 개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처분사의 추가 변경과 본질이 같은 거죠. 당사자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이거나 행정청이거나 국민이거나 인간 생활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기준으로 우리 법원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소송 참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다 그러면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위해서는 여기 라운드에 올려놓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자, 이게 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소송 요건이 충족되고 기술도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갖고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데 전에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판사는 뭘 기준으로 보냐면 예전부터 고시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라는 틀 안에서 기계적으로 봐요. 자, 주체, 문제 없는데 절차, 침익적이면 미리 사전에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도 제시해주고 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이치 아니에요? 그거를 행정절차법에서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면허를 갖고 있는데 그 면허가 취소되면 여러분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요. 그렇죠? 그러지도 않고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는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법의 노조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사실은 알기는 알지만 행정행위의 안정성이 흠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 24조에서는 문서로 할 것을 규정해 놓고 우리 판례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문서주의를 위반한 경우의 하자는 무효 사유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위법이 있는지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이잖아요. 그러면 위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풀었으면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법을 배우고 있어요? 행정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 위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헌법이면 위헌이잖아요. 헌법을 위반했다. 근데 이건 행정법. 근데 여러분 행정법이 있어요? 행정법은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법률정보센터에서 만약에 행정법을 내가 검색해 본 적이 있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행시준비생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 그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은 좀 일순환은 듣기는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개별법인 행정법을 다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내용으로. 그렇죠? 그럼 거기에 있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 있잖아요. 10조부터 13조. 이거는 어디 법이에요? 행정기본법에 이번에 명시적으로 일반 원칙들을 입법적으로 확인했잖아요. 행정법원 판사는 왜 3명이에요? 이렇게 일반 원칙, 즉 조리, 인간의 어떠한 상식과 정의 관점 이런 것까지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하긴 벅차요. 그렇죠? 이런 행정의 일반 원칙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성문법을 위반해서도 안 돼요. 근데 그 성문법이라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능력이 안 되죠. 300명이서 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행정입법인 것이고 국민들이 그걸 위반해도 벌금을 똑같이 받아요. 그걸 우리는 법규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걸로도 어떠한 규제의 필요성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이런 것들은 하루에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이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법으로 어떻게 지정해서 제재 처분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규제의 신속성이라는 요망 때문에 행정 규칙의 형식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적 권력 분립 측면에서의 행정 입법도 요구되는 거예요. 그게 법령 보충 규칙이 되는 거죠. 그것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폐기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내용을 구분해 줘야 돼요. 기속과 재량으로. 왜냐하면 사법심사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속은 판사가 결론을 내요. 그런 상태에서 그 결론과 똑같으면 행정청이 적법한 거고 다르면 위법해지는 거예요. 재량은 엄마가 여러분한테 어떤 돈을 주면서 맘대로 쓰라고 해놓고서 소비 내역을 갖고 여러분한테 시비를 걸면 재량의 취지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갖고 도박을 했다든가 아니면 불법한 데에 사용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그거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도록 하는 게 여러분의 상식인데 그게 당사자가 행정청이 됐을 때는 재량의 일탈남용이라고 어렵게 표현하는 거지만 결국에 그래서 뭐예요? 재량의 일탈남용 맨 밑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법적으로 다시 표현한 것밖에 없잖아요. 목적 위반, 동기 부정. 그렇죠? 자, 이런 것들만 재량의 일탈, 남용이 되고 그게 위법한 거예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기속과 재량을 구분한 상태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위법을 판단했을 때 행정행위의 처분은 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학생한테 뭐 군대에 오라고 한다든가 남학생한테 다시 군대에 오라고 보내는 것들은 여러분은 찢어버리잖아요. 여러분도 찢어버릴 정도면 전 국민이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애매해요. 그래서 판사만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취소 사유라고 관념적으로 정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법이 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인용 판결로 가서 그 효력으로 이제 뭐가 생겨요? 기속력이 생겨요. 거기에 4번에 보면 기속력은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누구를 상대로? 처분청과 관련 행정청을 묶는 힘이에요. 그러면 당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얘한테 다시 법의 노조라고 통보하면 안 돼요. 그 효력이 기속력이고 당사자는 이 기속력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나가야 될 쟁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자, 판례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페이지를 보면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 유보 원칙 얘기를 해놨는데요. 거기서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거기 규율 대상이 거기 밑줄 꺼볼게요. 자,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성이 클수록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클수록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반드시 법률로 정해다. 그렇죠? 이게 법률 유보 원칙의 발전된 형태예요. 그걸 의회 유보설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헌법에서도. 자,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 돼도 사실은 여러분이 배우는 행정법이라는 이 실력은 여러분의 직무 역량이 되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니죠. 이번에도 뭐 지금 교육부 장관이 지금 질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을 입법사항으로 하지 않고 지금 뭐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행정 전문가라고 해서 지금 발탁이 되셨던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과 상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은 다 여러분이 실무자라면 이거는 의회 유보사항인데 저희가 그냥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클 것 같다라고 보고서 하나만 썼어도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4페이지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이거는 결론인데 당의 판례는 마스터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어도 여러분들이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헌법 107조는 반드시 헌법에서 행정법과 관련해서 제일 유의미하고 중요한 조항이니까 별표를 치고요.
자,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의 법의 노조 통보라는 게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루어졌냐면 이 법의 노조 통보가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의 사안에서는 시행령의 근거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요거는 지울게요. 조선시대 때는 왕이 사냥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인근에 있는 백성들은 나가라 그랬죠? 그럼 백성들은 나가야 됐어요. 그러면 왕이 사냥하고 싶을지 그 기분에 따라서 내가 나가야 되고 머물러도 되는 나의 일상생활이 좌우되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사회를 인치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된 거예요? 법치주의가 된 거예요. 법치주의라는 게 뭐예요?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이 언제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즉 예견 가능성이라는 게 담보되는 아름다운 사회. 이게 법치주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원래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을 뭘로 행사해요? 선거라는 우리의 공법 행위를 통해서 국회한테 일종의 통치권을 이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 40조에서 얘네들이 제정하는 이 법이 나의 생활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회의원 300명은 능력도 안 될 뿐더러 바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다 할 수 없어서 자, 헌법 75조에서 또는 95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부령이라는 형식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행정입법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법규성을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해서 법규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대충 넘기면 안 되죠. 그러면 정성스럽게 넘겨야 돼요. 그걸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구체적 위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선거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위임이 있으면 결론은 뭐예요? 얘도 나를 지배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법규 명령도.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정적인 요건이죠. 그렇죠? 위임이 있어야 돼요. 대충 넘기면 안 돼요. 그런데 참조법령에서 시행령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법에서 얘한테 위임이라는 뭔가의 근거를 줬어야 되는데 위임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동화에서 그런 걸 어떻게 배웠어요? 그런 건 나쁜 일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것도 얘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시행령이 효력이 없는 거죠. 이걸 어렵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에요. 그렇죠?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헌법 37조 2항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헌법 37조 2항만 찾아볼까요? 거기에 보면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주인이 시키질 않았기 때문에 법률, 즉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행정청 스스로가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있어 보이게 근거가 요망되는 걸 유보, 근거가 유보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역으로 뭘 알 수 있어요? 사례를 풀 때 참조 법령에서 만약에 법률이 제시되지 않고
시행령만 제시됐어요. 그 다음에 근거와 관련된 사정도 보이질 않아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법률 유보 원칙을 반드시 위법사유에다가 적시하라고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는 거죠. 친절하게.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담아야 돼요. 지금까지 모든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서도 완전 옛날 얘기고 대부분 다 법률 우위 원칙을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법률 유보 원칙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당의 판시가 그러한 근본으로 돌아간 매우 중요한 판례를 남긴 거예요. 자, 법률 유보 원칙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둬야 돼요. 주인이 시켜야 돼요. 주인은 누구예요? 주권. 국민이 주인이죠. 국민이 동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행정청이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약간 사이드로 계속 벗어나는데 이 내용만 우리가 정리하고 다시 이건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지나가도 돼요. 자, 법률 유보가 있고요. 이 법률 유보라는 게 어느 정도로 발전됐냐면 의회 유보까지 발전된 거예요. 자, 법률 유보는 근거만 있으면 오케이예요. 근거만 있으면 그 다음에 오케이가 되는 게 법률 유보예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거, 아까 우리 판례는 어떤 취지로 얘기했어요? 백분 토론의 의제가 될 만한 내용. 그렇죠? 그래서 상충하는 이익 사이에서의 조정 필요성이라든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클수록 그 다음에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슈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을 뭐 6학년 6살이냐 5살이냐 이 부분은 왜 기본권과 영향을 미쳐요? 갑자기 우리 애가 준비도 안 됐는데 초등학교로 가야 되고 친했던 애는 가는데 나는 못 가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러면 엄마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저 아줌마, 나 아줌마는 이상하네. 나의 상충하는 이익, 쟤네 아들은 나보다 더 먼저 가네? 이런 것들에 대해 조정을 어디서 해야 돼요? 공청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서 해라. 그게 뭐예요? 그게 의회 유보까지 지금 발전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TV 수신료라든가 자, 남자는 군대를 뭐 몇 세부터 가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발전된 거예요. 그 얘기는 법이 시행령한테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야, 이런 것들은 니네가 최소한 월 1,000만 원까지 받아가는데 니네가 좀 해야지. 니네 뭐 하는 거야? 이 얘기가 뭐예요? 의회 유보 원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내면은 의회 유보 원칙 위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 아들 딸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에요. 근데 당해사는 지금 우리 판례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 유보 사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의회 유보 사항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게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게 된 거죠. 자, 그 내용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방가로 3번에서 자, 이렇게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갖는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뭘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법에서 너한테 뭔가 시킨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시키지도 않은 것을 근거 없이 권한 없이 한 거야.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의 판례가 나왔을 때는 행정기본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뭘 적시해줘야 돼요? 개별적으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가로치고 행정기본법 8조 이렇게 써줘야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행정기본법 8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행정기본법 8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내년에 답안을 쓸 때 여러분은 행정기본법 8조는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위반이 됐던 위반이 되지 않았던 결국에는 법치 행정의 원칙이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행정기본법 8조는 여러분들이 행정기본법에서 다 까먹어도 8조만은 기억해야 돼요. 왜? 반드시 쓰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법률 유보 원칙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했어요. 그러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한다라고 하고 괄호치고 행정기본법 8조라고 정확하게 적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판사처럼 여러분은 참조 조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건방지게 위에다가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페이지로 가면 본 사건 대상 적격이 충족돼서 내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들여다본 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법의 노조 통보는 헌법상 또는 행정기본법 8조의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행령이 무효예요. 그렇죠? 시행령은 무효고 그 시행령에 근거한 당의 처분은 취소가 된다. 이 부분은 어려운 쟁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도를 빼면서 나가 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판례를 첫 시간에 나눠드릴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법을 통찰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때 흐름을 알기에 매우 좋은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에 이런 흐름 있잖아요. 마인드맵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하면 쟁점을 좀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어디를 들어갈 거냐면 아까 했던 법률 유보 원칙,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원칙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갈게요.